자, 제가 저번에 그 위기의 홍남기 부총리 해가지고 영상 하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만든 임대차 3법에 홍남기 부총리가 직격탄을 맞았다 라는 영상을 제가 올리면서 현재 세입자 3명의 세입자가 서로 임대차 3법 때문에 서로 꼬여버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제 지금 바로 오늘 기사입니다. 결국 홍남기 부총리도 세입자한테 이사비를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얘기의 전말에 대해서는 과거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왕집, 그러니까 의왕집은 원래 가지고 있던 집입니다. 거기를 원래 매각하기로 했었는데 거기에 사는 세입자분이 나가기로 했다가 계약갱신 청구권 쓰겠다고 말을 번복해버렸죠. 그래서 모든 게 꼬여버렸는데 결국에 이사비를 주는 걸로 협의를 하셨답니다. 자,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의왕시 내선동에 있는 아파트를 9억 2천만 원에 매각했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버렸어요. 근데 매수자가 세입자가 나가는 조건으로 이거를 샀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그런 조건이 아니었다면 홍 부총리가 이 애매하게 중간에서 안절부절하면서 이사비를 줄 이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아마 보통 그 7월 이후에 매매계약서를 쓸 때는 명도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이런 식의 특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댓글에 뭐 계약서를 봐야 된다 뭐 이러는데 중개사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보통 이 정도 8억 9억짜리 거래를 할 때는 특히 실거주용으로 매수자가 들어올 때는 중개비 받는 매수자 쪽 공인중개사가 명도는 매도인이 책임진다라는 특약을 넣어준다. 그러니까 홍 부총리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에 홍 부총리가 이사비를 주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전셋값이 많이 오르고 물건도 없어가지고 세입자분, 그러니까 유황집에 사는 세입자분도 어쩔 수 없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려고 했는데 뭐 얼마를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사비를 줘서 그분이 이제 수긍하고 나가기로 한 거죠. 근데 이 동네가 지금 전세가 한 2억 정도 올랐대요. 그러니까 그 나가는 세입자분이 이사비를 얼마 받았는지는 몰라요. 거기까지는 안 나왔지만 전세 2억을 감수하고도 나갈 정도라면은 최소한 이사비, 실제 이사비, 이삿짐 센터 부르는 비용에다가 플러스 뭐 어느 정도 2억에 해당하는 이자의 일부라도 좀 보전을 받은 게 아닐까. 그리고 어쨌든 본인도 나간다고 말해놓은 게 있는데 번복했을 때 마음이 좋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잘 합의가 돼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임대차 3법 자체가 이런 식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좋게 좋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정부의 표현으로는 슬기롭게 해결을 하라, 대화로 안 되면 소송을 하라 라고 지금 정책이 만들어졌고 소급 적용이 됐기 때문에 홍 부총리처럼 뭔가 이렇게 돈을 줘서 내보내든지 그게 안 되는 분들은 뭐 소송을 하든지 막 이런 상황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부총리뿐만 아니라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내가 지금 이 집을 샀는데 실거주를 못 들어가게 됐다. 근데 기존 집은 나 나와야 된다. 뭐 전세자금 대출을 갚으라고 한다. 근데 이 집에서는 안 나간다고 세입자가 버티고 있다. 저 어떡하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 부총리는 해결이 됐지만 아직 국민들의 또 상당수는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이대로 소송 가고 이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홍 부총리는 지금 본인의 뭐 다주택자여가지고 집을 팔면서 임대차 3법에 꼬여가지고 지금 위기에 빠졌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다. 뭐냐? 지금 3억 과세 홍남기 부총리 해임하라는 이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어요. 근데 그 청원을 한 사람들은 이 동학개미입니다. 동학개미. 동학개미는 뭐지? 우리나라 주식이 전염병 때문에 폭락했을 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을 사러 막 들어왔던 우리나라 국민들, 한국인들이 주식으로 어느 정도 좀 돈을 벌고 투자도 하면서 야 이렇게 해서 나도 좀 재테크를 해봐야겠다라고 했던 그분들이 지금 울분에 차가지고 홍남기 부총리를 해임하라고 20만 명이 지금 청원을 한 게 있어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주식을 3억 원 이상, 한 회사를 3억 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로 친다는 겁니다. 대주주. 그런데 이 대주주라는 말 자체가 뭔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같잖아요. 근데 이 대주주라는 표현을 금액에 붙였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만약에 10억짜리 회사면 3억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을 한 30% 가지고 있으니까 대주주가 맞죠.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같은 거 막 100조, 200조, 300조짜리 그런 삼성전자 같은 회사에서 3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대주주냐? 라는 거를 물어보면 아무도 동의가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대주주 3억 원이 무슨 소리냐? 이거의 의미는 바로 이제 내년부터죠. 3억 원을 초과해서 한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를 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의 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바로 이 거래세는 있지만 0. 몇 %짜리 거래세는 있지만 사고 팔 때 시세 차익이 나도 양도세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서 돈을 뭐 1억을 벌었다. 그럼 1억이 다 내 돈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식이 리스크가 있고 막 변동성이 크지만 그 세금이 없어가지고 그 재미에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3억을 넘게 가지고 있는 한 회사를 3억을 넘게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은 이제 대주주라고 해가지고 양도세를 22%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벌써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열받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기준이 연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주식을 가지고 연도가 넘어가 버리면 대주주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대주주 조건을 피하려면은 이 12월 31일 전에 팔아버려야 돼. 3억을 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억 9천만 원대로 주식을 일부러 팝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내년이 되면 또 조금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말만 되면 이제 눈치 보기 작전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도 지금 10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10억 원이 대주주 조건이어가지고 이때도 지금 요거 때문에 작년 말에도 주식을 막 팔았어요. 개미들이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사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이게 3억으로 내려가니까 그게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가족끼리 재산 감시해야 되냐? 라면서 나온 기사가 있는데 이 3억이라는 게 직계 좀비소까지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 내 자식 이렇게 3대가 한 회사를 3억 원어치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나 몰래 삼성전자를 뭐 1억을 사놨어. 근데 나는 그걸 모르고 한 2억 5천어치 사놓은 거야. 그러면 나는 뭐 양도세 없겠지라고 해서 잘 가지고 있다가 매각하는데 갑자기 양도세를 내라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어. 몰래. 할아버지가 몰래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추석 때 아유 할아버지 건강하시죠? 근데 혹시 삼성전자 가지고 계세요? 라고 물어봤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대주주 요건을 이렇게까지 강화할 필요가 있는가? 왜 이렇게 양도세를 주식에서 걷지 못해서 안달인가 수준으로 말이 안 되는 수준의 지금 조건을 걸어놨단 말이죠. 아니 뭐 개인당 3억이다라고 하면은 뭐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아니 직계 좀비속을 다 합쳐서야. 그러니까 엄마 뭐 주식 가지고 있어? 솔직하게 얘기해봐. 아니 나 없다. 야 나 하나도 없다. 엄마 진짜 여기서 엄마 뒤져서 주식 나오면 나 진짜 큰일 난다. 엄마 나 지금 삼성전자 2억 9천 사놨어. 엄마 삼성전자 사는 거 있으면 얘기해. 나 없어. 나 저번 달에 팔았어. 그래? 알았어. 아빠는? 아빠 가지고 있어? 없어? 나 없는데? 솔직하게 얘기해. 삼성전자 예전에 샀었잖아. 아니 그게 내가 좀 사놨었나? 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알았어. 둘 다 없는 거 맞지? 근데 할아버지는 이때? 할아버지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한테만 물어봐. 모르겠다. 할아버지 삼성전자 샀나? 한번 내가 물어볼게. 지금 전화해. 지금 전화하라고 지금. 추석 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났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 안 좋겠죠? 이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이 주식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하도 반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막 반발하니까 청와대 쪽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좀 다시 한번 검토 좀 해보겠다. 우선 3억이 너무 낮은 것 같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고 최소한 가족 합산은 안 하겠다. 그래서 개인별로 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발을 뺍니다. 청와대에서. 그런데 여기서 홍남기 부총리가 안 된다. 청와대에서 재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안 된다. 기존대로 밀고 간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홍남기 부총리를 해임해달라고 지금 20만 명이 지금
청원을 한 거죠. 자, 그런데 홍 부총리는 이게 어찌 보면 홍 부총리가 나라를 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홍 부총리가 지금 이거를 기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앞으로 금융세제 개편을 차질없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왜냐면 23년도부터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전면 적용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3억이든 아니든 그런 거 상관없이 뭐 일정 금액 이하는 있지만 이제 소액으로 거래를 해도 양도소득세를 다 주식에 부과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쨌든 뭐 국민들의 청원 때문에 정부가 밀려버리면 23년도에 도입하는 금융세제 개편이 전체적으로 깨져버린다 라는 것 때문에 홍 부총리가 지금 총대 메고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밀려버리면 23년도에도 또 연기되고 하면은 세수가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라는 그런 생각이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작년에도 주식을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연말에. 야, 이거 홍 부총리가 계속 버티고 정치권에서도 지금 뭐 얘기가 많다. 한다 안 한다 얘기가 많으니까 야, 안 되겠다. 야, 우리 먼저 빠져나가자. 왜냐면 개인들이 주식 팔기 시작하면은 내가 물린다 하면서 연기금, 국민연금부터 해가지고 주요 기관들이 먼저 팔아버려요. 개인들이 한 11월쯤부터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기관들은 10월 말에 다 팔아버리는 거야. 야, 너네가 팔 줄 알았다 나는. 그러니까 나는 한 발 먼저 나갈게 라고 하면서 1.5조 원을 쫙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식이 지금 지지부진하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홍 부총리가 이렇게 버틸까? 왜 자기는 이렇게 욕을 먹을까? 라고 생각을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홍 부총리가 어찌 보면 애국자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1분기 국가빚이 4,685조다 해가지고 OECD 중에서 부채 증가 속도가 2위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칠레 다음으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증가하는 폭이 가장 높다. 그래서 지금 아마 얘기들을 좀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정부 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뭐 민간 가계부터 해서 뭐 기업들도 다 전체적으로 지금 부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뭐 이런 전염병 때문에 더 추경까지 하면서 지금 이래저래 지금 악순환에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안 걷고는 부채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이득이 있는 곳에서 세금을 걷어야 하니까 지금까지 주식에서 걷지 않던 양도소득세를 어떻게든 이쪽에서 좀 돈을 걷어보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로서 세금이 그냥 펑크 나는 거를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더 암울한 기사들이 있죠. 뭐냐? 지금 국가부채가 2년 후면은 1000조를 찍는다. 아까 800조라고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아직 1000조까지 가려면 멀었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아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앞으로 2년 뒤, 그러니까 2023년 정도가 되면은 200조의 빚이 더 늘어난다는 거야. 정부 부채만.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를 만든 홍남기 부총리가 여기서 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부채를 좀 갚으려면 세금 나올 곳에선 세금을 걷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위기의 홍남기 부총리가 무조건 욕만 할 게 아니고 부총리 입장에서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약간 동전의 양면 같은 모습을 좀 봐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위기 탈출 경제부총리 그리고 또 다른 위기가 온 경제부총리라는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봤습니다.